자, 이번 시간은 소득세 세 번째 시간이시고 사업소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은 첫 번째 챕터에 있었던 부분의 내용이시고 그리고 사업소득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은 근로소득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업소득이다라고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실 건 개인사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그 사업자의 성격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무등록 사업자가 있는 사업소득자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법인처럼 똑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소득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긴 해요. 무슨 부분? 아니, 우리가 사업소득을 부르는 건 네가 사업성을 꼈으니까 그렇겠지. 너가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겠지. 네가 반복적으로 그걸 하고 있겠지. 야,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걸 누가 사업이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업소득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총수익 금액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럼 그 총수익 금액 얘기를 할 때요. 누구를 빼고 가자. 아, 비과세 소득이 있었다라면 빼고 가자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사업소득도 뭐가 있더라? 비과세 소득이 있구나. 자, 시험에서는 이 아이를 많이 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사업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세금을 무엇했다? 국가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럼 세금 징수를 안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을 뺀 걸 우리는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서 누구를? 필요경비를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회계와 세법의 용어를 달리 부르는 거 기억하셔라. 자, 회계에서는 이 총수익 금액을 대부분 뭐라고 불러주고 있다? 회계에서는 수익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수익 금액을 부르고 있다. 자, 필요경비가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다? 비용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우리 소득세에서 뭐로 부르고 있다? 필요경비요. 왜냐면 여러분 개인 사업자도 여러분 분기 배우셨잖아요. 회계 때 그 분기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 다만 다른 점이 있다라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월급을 가져갈 수 없죠. 아니 월급을 못 가져가면 그러면 월급을 못 가져가는 대신에 그 사람도 돈은 가져가요, 여러분. 다만 그 사람이 회사에 종업원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무슨 부분 뭐 사대보험을 징수하고 일반적인 종업원처럼 처리는 안 돼요. 월급날 종업원 월급 주나 월급은 가져가요. 그래서 개인 회사는 무슨 계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인출금 계정. 인출금 계정. 그래서 여러분 이 인출금은 자본하고 관계가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서 이 문제 냈더니 안 배웠어 얘기하시면 안 돼. 이거 회계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출금 계정이라는 게 있죠. 이거 임시 계정이죠. 네. 그래서 임시적으로 썼다가 결산할 때 자본하고 다 대체해서 없애는. 그래서 개인 회사는 이 인출금이 100%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고요? 세법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갔는데 그게 급여의 성격이라고 해서 내가 급여 처리했다? 그럼 필요경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할 거거든요.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급여계 처리를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 인출금 처리했잖아요. 그 얘기를 세법에서도 지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부분이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종합소득 신고가 쉬워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종합이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득 6개를 무엇한다? 합산하는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합산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종합세 신고가 머리가 매우 매우 아파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업소득 하나만 있다? 할만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 그러니까 다른 게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소득 단순히 총수익 금액을 했던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 거 갖고 세율을 넣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부분? 자, 우리가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 일단 결산이 안 끝나면 절대로 세금 신고는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재무제표가 무조건 나와야 이제 세금 신고하는 정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그럼 이런 법인세 신고할 때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무슨 부분 소득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 거냐면 자,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자, 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 이 얘기 다시 쓸 거예요, 여러분. 회계에서 무슨 부분 내가 벌어들인 걸 수익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쓴 걸 비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누가 등장하더라? 뭔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에 등장하는 이익이 있고. 자, 그런데 이 회계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세법적인 부분에 놓고 가서 봤더니 자, 지금 그러면 세법에서도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보느냐? 자,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법에서도 동일하게 보느냐? 왜냐면 이게 동일하다라고 하면 지금 회계에서 계산된 이익이 100이라고 한다라면 세법에서 계산된 이익도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금 신고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 교재에 보면 뭐가 나와져 있냐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뒤쪽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뒤쪽에 우리 이제 교재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저는 테두리는 빼버렸고요. 그럼 이렇게 나온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관계가 정리가 되면 단기에 벌어들인 수익 내지는 무슨 부분? 이 손실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다.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 그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의 이익잉여금의 대체가 되겠죠. 다만 개인회사이면 그냥 자본금에 합산이 되고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회사는 자본금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그렇게 되어 있고 소득세에서 왔더니 수익을 총수익금액 부르고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부르는데 자,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온다. 이건 앞에서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구조가 들어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제가 아까 같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회계에서 수익을 잡았대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변에 대변에 누구를 잡아놨다. 이자 수익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회계처리를 했어요. 근데 소득세에 갔더니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아니잖아. 그럼 그 무슨 소득인데요? 라고 해서 야, 우리 적금에서 만기돼서 타면 그 이자는 무슨 소득으로? 이자 소득으로 따로 신고해야지. 이자 쪽에 보내서 그쪽으로 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계산에 끌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이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무엇 해야 돼요? 빼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총 수익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불산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산입의 의미는 뭐냐면 수익에 있었던 것 중에 세법에 가서 봤더니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무엇 된다? 내가 빼야 돼요. 그 행위를 해야 되고요. 자, 반대로 제가 지금 현재 회계 처리할 때 우리 수익으로 처리하고 들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수익의 처리를 안 하고 들어왔더래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엇 해야 된다? 산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득세에 가서 다시 가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빼는 게 더 많아요. 가산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행위. 자, 그리고 이제 비용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용에 가서 우리가 매출을 증진하려면 거래처랑 술 먹고 밥 먹고 뭐 영화도 보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회계 처리할 때 뭐로 하셨어요? 대변에, 아니죠. 얘는 차변이죠, 여러분. 비용이니까 차변에 뭐라고 했을 것이다. 접대비라고 당당히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세법에 왔더니 얘기합니다. 이거 접대비를 무제한으로 인정해버리면 향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접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비용으로 써놓은 것 중에 경비로 인정하는 건 일정한 한도까지만 인정할게 라고 해서 한도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한도를 계산해 봤더니 세법에서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개인이 사업하면서 접대비를 한 7천만 원을 썼대요. 그럼 여러분 7천만 원이 회계 처리했으면 여러분 이거 빼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두신 거 맞아요. 7천만 원 썼는데 한도 계산할 때 5천밖에 안 되니까 얘는 무슨 부분? 다시 여러분 2천만 원 비용 처리한 거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요 경비 뭐가 나와요? 불산입이라는 얘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필요 경비로 넣었던 부분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게 또 등장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상 보면 지금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건 가산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필요 경비 불산입하는 건 여기 뺐던 거 다시 더하는 거니까 얘도 무슨 성격이에요? 가산이에요. 가산 성격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고요. 자,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건 수익에서 빼주는 거니까 사실상 당기순이익을 놓고 보면 사실상 뭐가 될 것이다. 당기순이익을 더 줄이는 거니까 얘는 사실상 무엇되는 차감의 성격이겠죠. 자, 그리고 필요경비 산입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요거는 여러분 연금 생각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 퇴직연금에 누가 있죠? DB. 자, 그럼 퇴직연금 DB는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비용 처리하셨어요? 자산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를 배웠겠죠? 비용 처리를 배우는 건 DC니까 나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처리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 지금 DC로 가입한 사람들은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뺐으니까 세금을 덜 내지 않을까요? 근데 DB로 가입했던 사람들은 자산 처리하면 우린 세금의 효과를 못 받잖아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무슨 법은 소득세에서 얘기합니다. 야,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DB로 가입한 건 자산 처리했던 거 우리 무슨 부분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넣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부분 필요 경비로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산입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산입인 거죠. 그럼 얘는 사실상 수익에서 빼는 애가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부분 지금 얘는 차감의 항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만 들어봐도 회계에서 얘기하는 수익 비용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얘기하는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입금, 산입, 송금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세무조정을 하세요라는 부분. 다만 이 세무조정이 법인이면 법인 조정한다. 개인이면 개인 조정한다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면 우린 지금 손익계산서 작성되어 있었던 당기 순이익을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제가 여기 가산합니다, 차감합니다라고 했던 거 2개 더하면 되죠. 그래서 누구를 당기 순이익에 총수익금액 산입과 필요경비 불산입을 더하고 필요경비 산입과 총수익금액 불산입을 빼서 우리는 누구하고 같아질 것이다? 사업소득금액 산출했던 거랑 무엇된다? 같아지는 행위. 이거를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하실 때 이걸 다 작성하셔야 돼요. 이 안에 또 서류가 있겠죠. 네, 단순히 요거를 이렇게 글로만 배우시는 게 아니시니까 그래서 큰 테두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앞에 있었던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펼쳐서 비교 대체되는 게 이 내용이고 그럼 지금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에 있었던 당기순이익이나 손실을 가지고 와서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아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소득세법상 요건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계 기준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계 변경이란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책 변경과 뭔가의 변경이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변경 얘기했을 때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게 맞다 안 맞다? 맞지 않아요. 그럼 세법도 똑같은 얘기겠죠.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왜 바꿔주는데? 라고 하겠죠. 그래서 회계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지만 세법은 여전히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로 불러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줄여가야 되니까 세법에 세주는 이유가 무슨 이유가 들어오냐면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네가 세금 신고할 때 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는 안 한 거로 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전자신고하기 때문에 서류 빠지고 세금 신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상. 자, 그래서 그거를 내고요. 그러면 그 서류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보이겠죠. 또는 손실이 보이겠죠.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 얘를 올려놓고 세법의 요건에 맞춰서 무엇해라? 조정을 시작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손익계산서에 등장되어 있는 금액을 가져다가 올려놓고 우리는 세무조정을 시작하자. 그래서 누군가는 가산하는 항목이 있고 누군가는 차감하는 항목이 있다. 그래서 이거로 끝나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당기 순손익에 우리 더하고 빼기를 했더니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냥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기부. 자, 그럼 이 기부는 무슨 부분? 기부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부분으로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비용이 인정이 되고 있고 이게 세법에 들어오면 무엇으로? 우리는 필요 경비로도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기부가 또 뭐가 있다?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접대처럼 한도까지만 인정하고 버려지면 되는데 얘는 버려지지 않고요. 한도까지 인정이 되고 넘쳤다. 우리 한도 초과한 게 있네. 그러면 무엇해라? 사후관리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후관리가 우리는 다음 연도에 가서 무엇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0년 동안 끌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한 거는 일단 여기 기부금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단기 순손익에? 그럼 거기다 놨다가 기부금 한도 초과한 건 무엇해요? 빼세요. 라고 하고 올해는 기부금이 지금 한도가 1000이었는데 나는 기부를 200밖에 안 했다. 그러면 한도가 뭐가 돼요, 여러분? 800이 남은 거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과거에 무엇했던 거, 초과돼서 끌고 왔던 거 무엇 하시면 된다?
아니, 올해 거기다 채워서 공제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무엇해라? 경비를 다시 넣어주래요. 자, 요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여기 위에서 하면 되지 왜 아래에? 문제는 여러분 한도 계산을 이거 가지고 해요. 이게 한도 계산한 기준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가금 소득금액 계산 못하면 기부금 한도는 계산할 수 없어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계산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올 거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누가 나오겠죠? 자, 그 구조 중에 누군가의 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한도는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없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요거 전체를 뭐라고 부르자? 세무조정. 개인이니까 개인조정.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는 부분. 그래서 사업소득 계산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여러분. 그냥 누군가에서 빼고 누군가를 더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일이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사업소득 범위예요, 여러분. 네, 조금 전까지 했었던 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안 어려웠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조금 있죠. 자, 사업소득 범위 얘기할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은행에 사업하는 과정 중에 적금을 당연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적금 들은 부분 또는 예금 들었던 건 자산으로 다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적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만기가 돼서 이자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자는 어디로 들어오지 못한다. 사업소득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던 부분은 이자 소득으로 다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부분이 여기 나온 요건 때문에 그래요. 자, 사업소득이라 함은 개인이 무엇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사업할 때 아니 너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네가 얼마를 벌었는데 네가 계산해야 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을 뭐라고 하자? 사업이라고 보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뭐가 생길 것이다? 소득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걔를 사업소득으로 부를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에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주의? 열거주의에 따라서 다음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사업으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1번부터 16번까지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못 들어오면 우리는 사업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타 소득에도 없다? 그러면 세금 안 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오는 용어가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는 고소득 작물 재배업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사업으로 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본다는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 안 돼 있으면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이라고 직권해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진 못해요. 다만 여기에 이제 유의사항이 뭐냐면 지금 이 1번에 있었던 부분에 여러분 뒤쪽에 있는 가로 묶고요. 자, 곡물이라든지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은 우리 무엇으로? 우리 사업소득에서 무엇해라? 빼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조만간 우리는 식량난을 겪으면서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 부족해서 못 쓰는 얘기 안 하지만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예요, 여러분. 네.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쓰는 양이 훨씬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얘기할 때요. 벌을 찾아볼 수 없다? 근데 제 기준으로만 봐도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기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중장년 넘어서 이제 뒤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년기였을 때 나도 청년기가 있었겠죠? 근데 내가 청년기였을 때는 진짜로 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꿀벌이. 근데 지금 꿀벌 찾아보기 힘들어요. 가보면 시골에만 가도. 근데 그 꿀벌이 없어지면 사실상 식량난은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벌이 없으면 일단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 식량과 관련된 재배업은 사실상 과세대에서 빼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도 세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광업이나 제조업 사업소득에 들어오고요. 전기라든지 가스, 그리고 뭐 하수폐기, 도매나 소매, 건설, 그리고 건설에는 특이한 건 주택 신축 판매가 건설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숙박이나 음식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출판이라든지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부터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에 못 들어오면 사업소득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번부터 16번까지 있는 것 중에요. 금융과 보험은 있지만 제가 은행에 적금을 들어가서 이자를 받았다는 건 사실상 내가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사업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노란색 부분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열거주의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팁박스를 좀 들어가서 보시면 뭐가 나와져 있을 거냐면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의 첫 번째 요건에 보시면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 자,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전세권. 우리가 이제 전세금과 전세권은 달라요, 여러분. 전세금은 소위 말해서 집주인한테 내가 그러니까 내 전세를 얻고 그리고 돈을 맡긴 거, 우리 보증금처럼 그게 전세금이에요. 근데 그거를 권리 등정하면 권자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과 권의 의미는 조금 다 똑같은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권리 등정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대여.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노란색 부분 반드시 속지.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자,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그를 설정하거나 대여해서 발생되는 소득은 무엇 해달라? 빼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득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공익이란 표현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사업으로 분다라고 했었어요. 또는 기타로 그냥 가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은 사업소득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뺀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근데 이것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 얘기할 때 대부분 토지하고 건물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정한 부분에 재단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대여하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소득도 부동산 임대소득에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 광업권을 갖고 있는 자, 조강권을 갖고 있는 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자, 우리 발생하는 소득이 있었다라면 이것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광업권은 우리 채굴 산업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땅 못 파요, 여러분. 아무나 옥돌 캘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강권제도 그런 얘기겠죠. 덕대는 그 권리를 다시 내가 부여받아서 근데 내가 이걸 딴 사람한테 또 넘기는 거예요. 그게 덕대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해서 들어온 부분. 자, 복식보기 의무자의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소득의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가세 수업한 지가 또 됐죠, 여러분. 그쵸? 중간에 ERP 수업하고 하면서.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여러분 과세표준 명세 작성했던 거 기억해요? 그 과세표준 명세 작성할 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첫 번째 장, 1장에 우리 1쪽, 2쪽, 3쪽, 4쪽 이렇게 바뀌었다겠죠? 그럼 1쪽에 대한 작성이 2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 2쪽에 가서 보면 과세표준 작성하는 얘기가 있다. 근데 그 과세표준 작성할 때 뭐라고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소득세법상이라는 표현을 써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우리 무슨 법은 수익금액에 무엇하는 거, 포함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부분에 대표적인 아이가 고정자산 매각은 지금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액 포함은 뭐겠어요? 너가 사업소득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게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 들어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소득의 범위를 놓고 봤더니 당신이 무슨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면 복식보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면 무엇 해주셔라?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을
여러분 유형 보정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유형 무형자산 말하는 거게 유형 보정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계에서 얘기할 때 유형 자산이라 불렀던 거. 자, 그래서 그 유형 보정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어디에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에 무엇해라? 산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계장치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과세사업자 과정입니다. 과세사업자이고요. 자, 기계장치를 나는 처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기계장치를 처분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개인사업자이다. 그리고 이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분했을 때 세금 계산서 주고받았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너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했어야 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포함.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요. 이거 처분이요. 법인이었고요. 법인은 복식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예요. 자, 그럼 법인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냐고요? 우리 과세표준 포함한다고 배운 적 없어요, 여러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죠. 얘는 불포함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과세표준 명세 작성할 때 이게 불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디다 써라? 수익금액 제외난에 써라. 이렇게 배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다르다고 자꾸 강조하냐면 소득의 범위를 보는 것도 세법이나 사업자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내고 싶어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원래 이 사업용 유형 보정자산 처분 손익이요. 개인 사업자도 법인처럼 똑같이 부가세 신고할 때도 과세 표준에 빼서 수익 금액 제외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 처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익이 발생돼도 세금을 안 냈었고요. 손실이 발생됐어도 세금 혜택을 못 봤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법은? 야, 그건 사업하고 관련돼서 썼던 기계잖아. 그거는 이제 법에 포함시켜주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법령이 돌아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 규모가 가장 작은 사람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고요. 이 간편이 커지면 복식이 돼요. 자, 이 복식이 커지면 누가 된다? 성실사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요. 법인은 이렇게 안 가요, 여러분. 법인은 처음부터 복식이에요, 무조건.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간편이라고 하는 건 간편에 들어가는 사람은 재무제표 작성 안 하고도 5월에 종합소득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복식은 재무제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요.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부터 복식에 해당되는 사람부터 무엇하자? 우린 수익금액에 포함할게. 필요경비에 포함할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만 누구는 빼라? 부동산은 빼라. 자, 이게 들어오는 해에 부동산 얘기를 제대로 안 해갖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해에 그 다음에 세법 개정을 해서 부동산을 빼는 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이나 항공기, 기계나 기계장치, 선박과 항공기는 있기 때문에 써드리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가 선박과 항공기를 갖고 있기는 드물긴 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함되는 게 맞다. 그래서 유의사항 이어서도 말씀을 드렸고 시험에서도 내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자,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과세 부분. 자, 요것도 자주 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요. 이론 문제가 3문제밖에 안 되는데 정말 넓게 내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첫 번째 파트가 제일 많아요. 챕터 1이 제일 많이 내고요. 챕터 2는 실기 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 챕터 3은 이게 내는 부분에 살짝살짝 가미해서 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내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쪽은 이론 쪽에서 제일 많이 내는 쪽이에요. 자, 그럼 사업소득 비과세의 농지대여 소득. 자, 우리 왜 농지 빌려준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쌀을 받거나 아니면 1년치 세를 받거나 해요.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건 사실 너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비과세 해주겠다. 그럼 그리고 이 농지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농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밭이면 논밭에 뭐 돼야 돼요? 논밭의 용도로 써야 되겠죠. 전답의 용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농지 대여 소득은 반드시 논밭의 작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썼다라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너가 그쪽에 대해서 대여 소득을 받았다라면 괜찮아. 그런데 논밭을 지금 작물 생산을 안 쓰고 주차장으로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과세가 돼버려요. 용도가 다른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소유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겠죠. 자,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주택 임대소득이 있겠죠. 자, 그럼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못하겠다. 일단 비과세 해줄게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가 갖고 있는 그 주택이 하나이지만, 주택의 수가 하나이지만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9억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공시하죠, 여러분. 시가 공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시가 공시했던 금액이 9억 이하이면 괜찮아요. 근데 9억이 초과가 되면 고가주택이 돼버려요. 그럼 그 부분은 무엇하겠다? 과세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외 소재 주택은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요 1주택자라는 부분을 산정할 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얘기할 때는 개인별 과세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소득을 합쳐서 하나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1주택을 판정하는 부분은 여러분 무엇으로 간다? 합산이에요. 그래서 배우자 소유주택은 무엇과 관계없이 생계와 관계없이 무조건 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부산에서 지금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남편의 부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서울에도 집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각각 한 사람씩 봤을 때는 집이 1주택이지만 우리는 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 소위 말해서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합산이에요. 원칙적으로. 부모님은 빠질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 배우자는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주택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임대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임대소득자로 세금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농가부업소득. 자, 이 농가부업소득은 세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까지만 비과세고요. 그게 넘어가면 과세가 돼요. 그럼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젖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닭은 15,000마리, 양봉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벌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라 했던 그게 벌인 거죠. 그 벌을 백군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걸 군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백군.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뭐로 본다? 아, 비과세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농가 부업이라고 하는, 그럼 부업은, 본업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다, 물고기 잡고 있다. 이게 본업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럼 우리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시골에 가시면 농사도 지으면서 소나 돼지 키우시는 분들 꽤 있지 않나요? 그러면 소나 돼지가 주업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게 주업이라고 봐주고 있고요. 그분들 분명히 나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또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자체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부업으로 소나 돼지를 키우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지는 데까지만 부업으로 봐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공품의 제조라든지 민박을 하거나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우리 특산물 제조하거나 전통차 제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이 기타 농가 부업 소득은 연간 얼마까지요? 3천만 원 이하까지의 금액에는 우리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3천만 원 이하라는 금액에는 어로어업에 대한 소득은 또 빠져요. 어로어업은 뒤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부산이니까 이런 거 잘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실제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양식한다고 하잖아요. 양식하는 방법에 따라 용어가 좀 다르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어로업 소득은 또 뒤쪽으로 따로 빠지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엔 안 들어온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어로업은 여기 있는 거로 바로 볼게요. 자, 어로업과 관련된 소득. 자, 요 부분은 연근해 어업이랑 그리고 내수면 어업에서 무엇 하나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이 소득 얼마까지는 연 5천만 원 이하까지의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시 전통주로 올라갈게요. 자, 전통주를 제조하는 부분. 여러분 전통주는 술 만드는 거죠. 전통주는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지 않아요? 이거 허가해줬죠. 원래 술은 인터넷에서 판매가 안 돼요. 그런데 허가된 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전통주들이에요. 그래서 와인이 팔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와인이 어떻게 팔리지? 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면 그 와인이 전통주의 성격, 뭐 요즘에 와인 만드는 게 뭐 사과로 만든 와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머루라고 하는 거로 만든 와인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통주로 분류가 돼서 인터넷상에서 무엇만 되면 성인 인증만 따면 유통이 될 만큼 전통주 육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범위도 있는 부분. 자, 다만 이 전통주라고 하는 부분은 수도권 지역을 뺀 이외에 읍면 지역에서 제조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발생된 소득입니다. 근데 연간 얼마? 1,200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무 키워서 파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키워서 파는 거 임목. 자, 그럼 그 임목의 벌채나 양도. 벌채는 베서 팔았다는 거고 양도는 그 나무를 뽑아서 팔았겠죠. 어찌되든 그런 식의 성격이요. 자, 그럼 나무를 키우는 기간, 그걸 조림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키운 기간이 5년 이상이 넘어갔고 그 임지에 임목 벌채나 또는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얼마까지? 600만 원 이하까지 무엇해주겠다. 비과세해주겠다. 이게 예전에 산림소득이라고 불렀었고요. 별대소득으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도 산림소득도 기존에 별도소득처럼 따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다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 과거에 소득세 배울 때 그걸 따로 들은 것 같은데 따로 갈 수 없어요. 지금은 모두 다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물 재배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앞에서 여러분 농업, 임업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있었나요? 고소득 작물 재배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작물 재배업에 대한 부분 중에 누구는 빼라. 식량과 관련된 작물 재배업은 아예 빼줘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얼마까지? 연 10억 이하까지는요. 비과세예요. 상당한 혜택이잖아요. 10억 이하이면. 그래서 상당한 혜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비과세 범주가 상당히 좀 넓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비과세가 되고요. 자,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업소득 과세 방식은 일단 원칙을 먼저 볼게요. 자, 원칙적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업소득자하고 거래가 있으면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아니라 뭘 주고받았을 것이다. 아, 내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내가 면세사업자였으면 아예 나는 계산서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을 주고받는 거로 끝나는 거지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내가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주고 부가세 신고했겠죠? 내가 면세사업자면 계산서 주고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나는 다음 연도 2년 언제 5월까지 5월 말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니까 확정신고하는 거로 끝나지는 거예요. 다만 이 사업소득에 누가 있더라? 주택임대소득이 있더라. 그럼 그 주택임대소득에 무슨 단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2천만 원 이하는 내가 분리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하는 부분이 여러분 고가주택은 또 안 돼요. 우리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이어도 돼요. 근데 9억 초과니까, 그죠? 왜냐면 9억 이하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비과세가 내지니까. 그래서 9억 초과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된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14%입니다. 이때 세율은 14% 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고정값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14%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료 보건 용역이라든지 인적 용역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특정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특정 사업소득. 자, 그래서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면, 이거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자,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무엇한다? 원천징수. 그러니까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의료 보건 용역이라든지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라. 그리고 소득자는 차후 무슨 신고를 할 것이다? 확정신고.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여러분 누가 할 거고요. 이거는 사업자가 하는 거고요. 확정신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5월에 종소세 신고는 절대로 나한테 소득을 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이다? 수익금액의 3%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럼 내가 강사를, 여러분 강사가 대표적으로 인적용역제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강의라는 게 직업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난 사업처럼 나 이거로 먹고 살아요 라는 성격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강사료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떼라? 3%를 떼라. 근데 실무자들은 자꾸 뭐라고 할 것이다? 야, 그거 3.3% 떼고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세를 배우는 거고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징수된 금액에 다시 10%를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합산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만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3%. 자, 근데 봉사료를 따로 뺐어요, 여러분. 봉사료도 인적 용역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아니 근데 왜 또 따로 뺐느냐? 봉사료는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요, 여러분. 몇 프로이다? 5%거든요. 그래서 이 봉사료와 관련돼서 발생된 수익 금액이 있다라면 우리는 원천징수를 사업자가 하고 그리고 본인은 다음 연도 5월까지 확정 신고를 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는 수익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이 원천징수할 때는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봉사료에 대해서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우리 봉사료 부가세 때 한번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이 봉사료를 종업원한테 준다라고 하면 무엇해라? 우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나오는 무엇과 봉사료와 그리고 우리 단란하게 놀자라고 했죠, 여러분. 단란주점에서 나오는 봉사료는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호텔에서 내가 뭔가의 서비스를 받고 지불했던 이 봉사료는 호텔이 전부 다 가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호텔의 우리 뭐가 되는 공급가액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가세를 봉사료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세를 낸다고 했고요. 근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원래 술값은 따로 있는 거고 이 봉사료가 발생되는 사람을 내가 불렀다는 거죠. 노래 부르는 사람을 부르든 춤을 추는 사람을 부르든 뭐 이런 부분. 그러면 그들한테 별도로 봉사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술값 계산할 때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단란주점 사장님은 우리 음식이라든지 술값은 단란주점의 매출이지만 이 봉사료는 누구한테 줄 것이다? 봉사를 제공했던 사람한테 별도로 지급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쪽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 이걸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료가 5%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와 음료 배달원. 이런 보험 모집인은 누구인지 아시죠? 우리 왜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방문 판매원은 누굴까요? 우리 왜 방판, 외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화장품, 뭐 이런 거. 자, 그런 분들. 음료 배달원 누굴까요? 우리 야쿠르트 아주머니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또는 우리 녹즙 배달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음료 배달원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 근로소득자 고용 안 해요. 여러분 다 사업소득자예요. 개인사업처럼 해요. 그러면 자 이분들은 또 왜 따로 얘기했느냐. 이분들은 근로소득자처럼 매달 음료 배달하고 매달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게 금액이 똑같진 않아요. 내가 이번 달에 보험 설계를 몇 개 계약을 했느냐. 내가 방문 판매에서 몇 개를 팔았느냐, 음료를 몇 개 배달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금액은 달라질 거예요. 대신에 매달 주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봉사료 수입이나 의료 보건 인적 용역은 매달이란 표현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매달 안 줬어요. 그리고 장소가 같지도 않을 수 있어서. 근데 이쪽은 매월에 대한 원천이수가 거의 보편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매월 원천이수를 하는데 우리 똑같이 3% 징수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란색 끝이 직전 연도 수익금의 얼마? 7,5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자, 이 세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 음료 배달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음료품 배달원에 해당되는 이 세 분들은 직전 연도 수익금의 그럼 2020년도 기준이면 몇 년이겠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벌어들인 수익금의 기준이 7,500만 원에 미달한다라면 무엇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거에 안 들어가요. 7,5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상이 된다.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7,5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슨 신고한다? 연말정산 신고라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라고 해서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딸로 분리시켜 드린 거고요. 그럼 연말정산 언제 하느냐? 그럼 근로소득자들 연말정산 2월에 하거든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 근데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이 세 사람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요. 보험 모집인은 사업자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어요. 보험 모집인은. 근데 방문 판매와 음료 배달은 회사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하기 싫은 거죠. 귀찮은 거죠. 그래서 안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방문 판매 대표적인 분들이 제가 아까 화장품 얘기했지만 그분들 말고도 방판 외판을 들어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학습지 교사예요. 학습지 교사는 교사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건 본인도 이제 교육을 받고 공부를 따로 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보수는 학습지를 팔아야 보수가 생겨요. 가리키는 게 있어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습지를 파는 거니까 이분들은 분류가 모두 다 교육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방문 판매원으로 다 등록이 되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럼 대교, 빨간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 해주면 2,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거든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근데 안 해주는 기업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보험 모집에는 무조건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현실에 가면 법에서 조금 예외 규정이 생긴 것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다르다. 최소한 기억하실 건 특정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3%이다. 다만 봉사료 수익 금액은 얼마이다? 5%이다. 그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험과 방문과 음료 배달원은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새 소득이 가능해요. 요거 말고도 연금소득도 가능한 게 있어서 그래서 근로소득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익금액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수익금액 쪽에 넘어가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개인 조정할 때, 자, 결산서당 당기순이익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무슨 부분, 총수익금액에 포함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지, 산입할 게 생겼는지, 아니면 있었던 거에서 빼야 되는 불산입이 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게 있어서 내가 다시 산입을 해줘야 되는지, 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들었더니 그거는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불산입할 게 있는지, 그걸 알아야 더하든 빼든 뭔가를 하겠죠. 그게 이제 이 항목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수익금액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불산입 항목이 있고 필요경비에 가면 다시 항목이 있고 불산입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 자, 총수익금액의 항목에 들어가시면 사업수익금액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여러분. 사업수익금액은 따르게 얘기하면 뭐로 기억하시면 되냐면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이요. 그게 사업수익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업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업태 종목을 말하는 거고요. 다만 이 사업 수익 금액 중에 여러분 우리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가 있거나 환입이 있거나 할인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빼야죠. 그쵸? 네,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다 무슨 상황? 회계와 세법이 다 같아요, 여러분. 부가세도 빼라고 그랬죠? 소득세도 빼라고 그랬죠? 회계도 빼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리만 잘한다라면 우리 별도의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비고란의 또 하나는 우리 무슨 부분? 이 사업수익 금액에 누구를 포함해라? 주택 임대소득을 포함해라. 그런데 이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은 가능하다. 이렇게 써드린 거. 자, 그리고 우리 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판매 장려금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장려금을 무엇했다? 받은 게 있었다라면 자, 받은 사람은 무엇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내가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었다. 그럼 뭐로 가야 될까요? 필요경비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것도 총수익 금액에 넣어줘라. 자, 이건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차변에 무슨 정리를 했다. 차변에 내가 비용 정리를 했다. 근데 그 비용이 뭐였니? 그럼 제가 쉽게 지금 현재 사업하는 과정 중에 냈던 세금과 공가가 있었대, 여러분. 그럼 이 세금과 공가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내야 되는 자동차세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동차세는 여러분 당연히 사업하는 과정 중에 회사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니까 이 부분은 비용이면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뭔가가 잘못된 게 드늦게 발견이 됐대요. 그럴 리는 희박하지만 대부분 지방세 냈던 거 돌려받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어찌됐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필요경비 처리했는데 이 부분에 뭐가 있어서 과원합한 게 있었네. 또는 잘못 계산된 게 있었네. 라고 해서 이 과원합을 무엇한다? 아유, 나는 돌려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환입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에 있었던 게 대변으로 정리가 되고 차변에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로 끝날 거니까 그럼 대변에 뭘 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지금 나는 필경비 인정을 받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무엇으로? 아, 이거 총수익 금액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자비익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면 얘는 가산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사업과 관련된, 여기 그래서 이제 관세 환급금이 되어져 있으신데요. 관세 환급금은 총수익 금액에 넣기보다는 대부분 무슨 금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쪽으로 더 많이 써요. 내가 상품을 무엇하는 과정 중에,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 중에 무엇하였다. 나 관세 냈어. 그러면 이 관세를 우리는 취득, 원가에 무엇하였다. 가산한다고 이런 걸 회계에서 배웠죠. 세법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관세를 무엇하였다? 관세청에서 돌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관세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원가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취득 원가로 갔으니까 물건 다 팔았다고 하면 피디금비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난 국가한테 다시 돌려받았네요. 그럼 무슨 처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니 영업의 수익 중에 뭐 하나 써야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하고요. 누구를 감소시키는 너 상품 수입했어? 그러면 여기다 상품 써서 없애버려. 너 지금 원재료 수입했어? 그러면 제품을 팔았겠죠? 그러면 제품과 관련된 관세 환급금 계정을 만들어서요. 원가 자체를 무엇하는 줄이는 행위를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 줄었으니까 수익으로 잡아서 줄이나 비용을 직접 줄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근데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환급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가에서 직접 줄이는 행위를 더 많이 합니다. 자, 사업과 관련된 반드시 여러분 조심할 건 제가 아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것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도 여러분 내가 자산 수중 이익이 있거나 채무 면제 이익이 있다. 그런데 얘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수익금액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있었다? 그 부분은 총수익 금액에 못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영업의 수익으로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을 회계 처리했다라면 우리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해 줘야 되거든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사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는 우리 이쪽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네가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 우리 공짜로 받은 거 무슨 세금 떼 여러분? 증여세를 떼죠. 죽으면 무슨 떼를 떼고요? 죽으면 상속세를 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은 내 수중에 자산이 생겨서 이익이 생긴 것이고 채무 면제 이익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을 면제받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사지선다 문제 풀 때 말장난에 말리지 마실 것 반드시 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보험 차익. 자, 대표적인 이 보험 차익이 앞에서 얘기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관련된 운용수익.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들. 자, 그리고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자, 이 부분. 그럼 가사용으로 소비됐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재고자산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취지가 무슨 얘기죠? 내가 무엇할 목적? 판매할 목적. 내가 무엇할 목적? 생산할 목적. 이런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나 생산할 목적으로 나는 상품을 사고 원재료를 사서 제품으로 갖다가 팔겠죠. 자, 그럼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나 생산 목적으로 쓰고 팔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을 누가 대표이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 회사의 사장님께서 무엇을 했다? 집에 들고 간 거예요. 집에 가져가.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썼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을 샀다라고 네가 정리를 해놨을 거니까 어떻게 해라. 그러면 가사용으로 쓴 소비된 금액만큼 무엇해라. 시중에서 네가 얼마에 팔지는 알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10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원에 팔지는 않겠죠. 150원에 판다. 그럼 이 150원이 시가죠. 자, 시가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무엇하고 넣어주고. 그리고 너 사올 때 얼마 들어갔다고? 100원? 자, 100원을 재고자산 원가로 넣어서 어디에? 필요 경비에 넣어주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져가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고자산을 쓰면 시가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는 게 특징. 그리고 사올 때 들어갔던 부분은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부동산 빼시라고 했고요. 양도 계획이 있으면 무엇 하시라? 넣어줘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뭐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들어온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분 더 커지면 성실사업자예요.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복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간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부터. 자, 간주임대료. 자, 이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
우리 부가세에서 부동산 임대공고 가액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있었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거나 전세금을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었던 월세나 관리비에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합산해서 전체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계산했던 간주 임대료가 여기 들어오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간주 임대료는요. 그런 요건을 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산하는 공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임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의 금액을 갖고 와서 무슨 부분 곱하기 간주 임대료 요율은 국세청이 공시할 거고요. 거기다 곱하기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있죠. 그거하고 계산되는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365분에 우리 임대 일수라고 하는 부분이 과세기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만큼 그렇게도 계산하잖아요. 근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얘기하는 간주 임대료는요. 내가 건물을 살 때 들어간 돈이 있어요. 그 돈에서 무슨 부분 또 내가 받은 보증금이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보증금에서 내가 건물을 살 때 들어갔던 건설비 상대액을 떼고 근데 양수야? 그럼 그 양수 금액에 우리 일정률을 곱해서 무엇하겠다. 간주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아서 무조건 소득세를 징수하고 말겠어라는 식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가세 접목시키지 마실 것. 자,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총수익 금액에 무엇한다? 포함한다.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자면 무조건이에요. 네, 무조건 간주 임대료 포함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엇하고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무엇해라? 적용하되 자,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몇 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 금액이 얼마?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주 임대료를 징수하겠다.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거죠?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주거용 건물인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상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만 주택은 별도의 규모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외에도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으로 해당된다라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있으면 넣어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써드리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이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 기억해요? 부가세에서 배웠던 거? 전자신고 세액공제. 우리 확정신고 시 본인이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얼마 공제해준다? 1만 원. 그래서 1년에 얼마? 확정 때 각각 하시면 만 원에서 2만 원 맞죠? 자, 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회계 처리 뭐로 한다고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요? 자비익이에요. 그럼 우리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을 때 영업의 수익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사업하는 과정 중에 우리 무슨 부분? 자비익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넣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의 자비익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가 카드로 물건을 팔면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팔면 과세사업자 무슨 공제해주죠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세액, 공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연간원도 얼마까지요? 1,000만 원. 자, 그것도 자비익이 될 거거든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공제받을 거니까 그것도 무엇 해주셔야 된다?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빠뜨렸다가 뒤에 괜히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이 기타라는 부분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써드렸고요. 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 볼게요. 네, 총수익금액 불산입 항목. 자, 불산입 항목은 총수익금액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회계 처리할 때 벌써 수익으로 자꾸 들어왔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꼭대기 올려놓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일이 편하니까. 그러면 여기 불산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익에 무엇되어 있다라면 수익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린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빼주셔야 돼요. 있으면 빼야 함. 그랬더니 이러고 계세요. 제가 빼야 함이라고 써드렸더니 그러면 분계를 삭제하면 되죠. 아니요. 그럼 분계는 마음대로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삭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 조정이라고 하는 세무 조정에 와서 이걸 조정하는 게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 이 빼야 되는 항목을 무엇 하셔서 선별하셔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앞에 있었던 그 회계 기준 처리를 무조건 삭제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빼야 한다. 근데 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래. 불산입 항목이래. 근데 벌써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럼 뺄 행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포함되어 있을 때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소득세 등의 환급액. 소득세 등의 환급에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른 수업 얘기할 때요 무슨 얘기 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ERP 회계 풀이를 좀 들었으면 제가 거기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부가세 수업부터 저랑 했으니까 그러면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문제 풀 때 뭐라고 했냐면 수익은 무슨 수익과 영업과 관련된 수익, 영업수익 그걸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영업 외 수익 수익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매출과 그렇지 않은 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비용은 세 개로 구분하죠. 자, 영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영업 비용이라고 하죠. 대신에 이 영업 비용은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우리 매출 계정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아이. 근데 여러분 서비스업은 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우리 무슨 부분 제조라든지 도매라든지 건설업은 반드시 매출 총손익이 보여야 하지만 그 업종을 빼고는 매출 총손익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게 아마 회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회계 작성 기준이나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매출 총손익이 나온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매라든지 제조라든지 누구는 건설은 당연히 매출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매출 원가 비중이 제일 높겠죠. 자, 그리고 내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해요? 판매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판관비가 있죠. 그게 영업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영업하고 관련이 없어요라고 하는 영업 외 비용이 있죠.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다. 걔는 영업하고 관계없어요. 영업 비용에도 못 들어오고 영업의 비용에도 못 들어오는 단독 비용이 있죠. 법인은 누굴 낼 거고 법인세 비용을 내고요. 그리고 개인은 뭘 낼 것이다? 소득세 비용을 내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법인세 비용과 소득세 비용은 우리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현재 소득세를 신고하겠다고 이걸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맨 꼭대기에 누구 올려놨어요, 여러분? 결산서상 누구를 올려놓고 시작했어요? 당기순이익. 그쵸? 근데 여러분 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누구에서 누구를 빼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수익에서 누구를 빼서 비용을 뺐어요. 그쵸? 근데 이 비용의 구조를 우리 손익계산서 쭉 읊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거기다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서 우리 개인이니까 그러면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세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 이익이라고 했던 부분이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법인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액에서 누구를 빼버린 거예요? 나는 소득세 비용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해서 얘를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우리는 지금 세금 신고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치가 안 맞죠, 여러분? 원리상으로 안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럼 법이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을 꼭대기 올려놓고 시작해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고 싶지는 않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소득세 비용을 얼마 계산할 건지에 대한 거 네가 회계에서 계산했던 금액이랑 세법에서 계산했던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꼭 같아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럼 네가 여기다 100이라고 썼다라면 법인세에서 걔가 꼭 100이어야 되지는 않거든요. 소득세법이 꼭 100이어야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100이라는 부분을 계산해 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1,500이고 소득세 비용이 100이고 그럼 당기순이익 1,400을 놓고 우리는 총수익 금액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들어간 거 빼야 되는지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빼기 전으로 올라가서 정리가 되져야 세금 계산이 되겠죠. 안 그러면 여러분 뺀 금액에서 세금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무엇하지 않는다. 비용 처리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회계상에서는 비용으로 해요. 근데 세법상에서는 송금이나 필요경비 인정 자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던 걸 돌려받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수익금액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아요?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던 걸 돌려받을 땐 내가 수익금액에 넣어서 내가 세금을 덜 냈던 걸 다시 내야 되는 게 맞지만 원초적으로 세금에 대한 거를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불산입했던 부분을 돌려받을 때 그걸 산입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여러분. 그러면 사업자만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건 회계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세법상에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비용은 무엇하지 않는다.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돌려받았던 것도 총수익 금액 무엇하지 말아라. 산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회사 돈이기 때문에 회계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회사 통장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대부분 차변에는 통장을 쓸 거고요. 대변에는 잡이익을 대부분 써요. 근데 그런 건 넣어주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처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산 소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에 이월결손금 보호권에 충당했다라면 이것도 무엇 해주시면 된다?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지 말아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소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분명히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무슨 부분? 우리 회사가 수익에서 누구를 빼면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는 회사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이 회사는 뭐가 생겼다? 손실이 생긴 거죠. 자, 이 손실이 회계상에선 손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세법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손이 났다. 자, 그럼 이 결손금을 충당하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자산 소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여기 충당하는 걸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둬서 수익 금액에 넣어주나 결손금 충당하나 똑같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결손금이 있으면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에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서 결손금을 공제하고 그리고도 양수이면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결손금이 2월 되면 2월 결손금이에요. 근데 그 2월 결손금 공제가 몇 년이냐면 현재 10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10년이 넘어간 결손금이 있더라. 라고 하면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넣어서 그냥 총수익 금액이 들어와서 정리하는 거로 가져가는 것보다요. 우리 이월결손금 공제로 쓰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월결손금 공제 쪽으로 써버리면 지금 10년이 넘어간 결손금 충당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회사는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나와져요. 왜냐면 공제 자체가 뭐밖에 안 되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내 결손금만 있었을 때는 수익으로 잡아놓고 수익 금액에 뒀다가 우리 무슨 부분 이월결손금 빼면 내는 세금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년 이내 것만 되는데 10년 이전 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충당할 수가 있어요. 충당으로 갈 때는 10년 이내 거든 10년 이전 거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계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단순히 1, 2년짜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이렇게 길게 보면서 차트처럼 끌고 다녀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제가 아니라 누가 사업자가 알아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거 모르면 그냥 수익 잡고 우리 10년 이내 결손금만 무엇할 것이다? 빼서 세금을 내겠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무엇할 거예요? 충당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의미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 여러분, 이월됐다는 소득은 언제예요? 전년도, 그러니까 과거에서 이월됐대요. 자, 우리는 분명히 무슨 주의로 세금 징고를 한다? 발생주의. 자, 근데 이게 세법에서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결론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발생했던 해에 무엇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수익 금액으로 신고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근데 지금 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금년도 소득이 맞아. 그래서 회계 처리 없이 무엇한 거예요? 세무조정에 의해서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기의 사건이었는데 이때 안 하고 우린 소득세 신고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기에 와서 나 전년도에 회계 처리 안 했던 게 있네. 그래서 대변에 나는 수익을 잡아둔 행위를 이때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익은 2020년도 수익이 아니라 몇 년도? 2019년도 거였다. 그럼 19년도 세법에 의해서 신고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계 처리했다고 또 넣어주면 우린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2번 내겠죠. 그런 걸 우리가 이월된 소득 금액, 이월된 필요경비라고 해요. 절대로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요거 빼주시란 얘기고요. 자, 그리고 생산된 제품을 타 제품 등의 원재료로 소비한 금액. 여러분 이건 왜 나오냐면 우리 아까 가게에서 사용한다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가 금액으로는 총수익 금액에 넣어주고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온 원가 금액은 필요 경비에 넣어서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만들었던 또는 내가 판매 목적 사왔던 재고 자산을 다른 용도로 썼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업적인 부분을 쓴 부분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슨 부분 총수익 금액에 넣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외부에서 사와도 필요용비 인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뭐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채 계정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매출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고. 그럼 반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겠죠? 그럼 걔는 뭐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서 우리 예수금과 상계 정리하고 끝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에 부가세 매입세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자,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과 관련된 수익 금액 등이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무엇 해주셔라? 빼주셔라. 이 개별 소비세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왜 들어오냐면 일반적으로 물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가 내는 세금이 여러분 개별 소비세도 사업자가 안 내요. 소비자한테 다 정가하는 세금이에요. 정가는 내국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내가 술을 사 먹으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아니라 누굴 많이 낸다? 주세를. 그러니까 내가 사 먹는 금액에 주세도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받아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회사가 단독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내는 거라면 얘도 예수금 처리해서 끝내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국세 등에 대한 과혼합과 관련된 환급 이자.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법인세를 배우신 적이 없으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돼서 가산세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 회계 기준에서는 뭐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개정 과목. 자, 회계에서 처리할 때 가산세는 내가 법을 지킨 거예요? 법을 위배한 거예요? 위배한 거죠, 여러분. 가산세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참 많아요. 등등등. 내가 법을 위배했다. 그럼 이 부분 회계에서는 뭐로 처리하는 게 맞다?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이거 뭐 잡손실 처리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처리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잡손실을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도 하는데 세금과 공과가 맞아요. 그래서 요즘 시험도 세금과 공과로 많이 내고 있고요. 한동안 잡손실을 많이 냈었어요. 세무사회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세금과 공과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세법에 와서 보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부가세 신고하는 날짜로 제대로 지켰다라면 부가세 납부하는 날짜 기한까지 냈다라면 네가 가산세를 냈을까? 네가 세금 계산서를 성실히 발급했다라면 가산세를 냈을까? 야, 교통위반 하지 말라니까 왜 교통위반을 했어? 그러니 넌 과태료 내야지, 범칙금을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적으로는 또는 세법적으로는 세금과 공과가 맞다로 시작을 해요. 그 회계는 그냥 일단락을 쳐요. 근데 세법에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세금과 공과는 맞아. 그런데 네가 무엇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나온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법에서 무슨 인정 안 하겠다? 아이고 필요경비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항목의 대표적인 게 가산세나 과태료 이런 부분이에요. 범칙금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 중에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 가산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납부불성실이 있던 거 기억해요? 납부불성실. 자, 납부불성실의 가산세가 고지 납부하고 가산세를 무엇해야 돼서 묶어야 돼서 이 가산세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설명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연체성 이자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자를 얼마씩 받겠다? 2.5의 이자를 만분의 2.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리로 계산하면 1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늦게 낸 것만큼 연체성 이자라고 하는 부분을 만분의 2.5를 받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것도 가산세에 들어가서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뭘 했다? 국가한테 과혼합을 했대요, 여러분. 과혼합은 내가 세금을 무학하게 냈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를 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발견이 되지 않고요. 일정 기간 뒤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과다납부하고 일정 기간 후에 무엇되었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발견을 하면 제가 과언납했던 금액만큼 무엇할까요? 환급을 받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환급을 받는데 일정 기간 후니까 요 일수만큼 국가가 뭘 준다? 이자를 줘요, 여러분. 그게 환급 이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환급에 나는 뭘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근데 여러분 이자를 지금 회사 통장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쓸만한 계정이 뭐밖에 없어요? 자비 계정밖에 못 쓰거든요. 그죠? 대변에 영업의 수익인 자비. 그런데 이게 수익인데 이거를 세금을 내라면 우리는 억울하죠. 왜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을까요? 아니 가산세 중에 납부 불성실이 그런 식의 일수만큼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받았던 건데 아니 내가 과언합해서 돌려받았던 이자는 세금을 내라 그러고 내가 늦게 냈다고 해서 납부 불성실로 징수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나한테 세금과 공과도 인정 안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여긴 필요경비 인정 안 한다고 그러고 얘는 수익금액에 포함하라고 하면 얘를 수익금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슨 부분 과언합했던 부분 환급과 관련돼서 이자를 받게 되면 그 이자는 너네가 회계 처리는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엇을 보지 말아라? 수익금액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과언합금과 관련된 환급 이자 또는 환부 이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국세를 돌려받을 때는 환급금이자 또는 환급이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을 돌려받을 때는 우리 지방세 성격을 돌려받을 때는 환부이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와 관련된 환급, 가산금, 과언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의 원리 때문에 들어온 거. 자, 그리고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산의 임의평가 차액은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죠? 그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평가는 세법에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은 보험이나 금융업들이 인정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평가에 대한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손실이 있던데요. 네, 그 손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이 되지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의자산에 대한 평가 차익 부분에 들어오는 건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도 인정 안 돼요. 재평가 모형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평가 이익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가증권 평가도 전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이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을 사고 팔 땐 여러분 우리가 샀을 때는 뭐로 처리해요? 원가. 팔 때는 뭐로 처리해요? 매가. 이렇게 처리하죠? 그죠 여러분? 그 우리 샀을 때 원가를 뭐로 처리하고요? 상품. 자, 우리 팔 때는 마진을 다 붙여서 뭐로 팔아요? 매가로. 그리고 얘를 상품, 매출 이렇게 처리했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 내가 유형자산을 샀어요. 그러면 시도원가에 맞춰서 기계, 장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얘를 무엇하였다? 나 팔았어요. 매각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부분, 무슨 금액에서 매각과 관련된 이익인지 손실인지 따져요, 여러분. 우리는 팔은 처분 금액에서 누구를요? 우리 장부에 남겨져 있는 금액을 빼서 양수이면 이익이고 음수이면 손실로 정리하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일단 잡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되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누구는 빼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빼라. 우리 분명히 앞에서 총수익금액 얘기했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을 무엇하게 되면 우리 매각해서 이익이 생기면 총수익금액이 들어가고 손실이 생기면 필요경비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뺀 나머지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아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용이 조금 많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냥 사지선다로 쭉 나열해서 나올 거예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쭉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교재 325페이지 보시면 음영 박스 안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살이 붙여서 업무할 때는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소득 수입 시기 드린 이유는
시험에 출제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최소한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것 때문에 뭐 요약점 붙여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 또는 뭐 회사가 만들었던 뭐 생산품에 대한 판매라는 부분이 이루어지면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가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 움직이는 재화의 성격들은 움직이는 날로 많이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인도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고요. 자, 일본에 있는 이외의 자산의 매매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라. 일 외에 자산의 매매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에 2번에 들어온 게 부동산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동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금 청산한 날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용 판매는 여러분 재고자산 회계 배우실 때 시용 판매 의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거랑 똑같죠. 우리 부가세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사용해보고요. 누가? 고객이, 소위 말해서 상대편에 있는 고객이 너 거 살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운동기구라든지 뭐 우리 요즘엔 안마기, 심지어는 화장품까지도 가능하죠. 뭐 제가 봤던 건 과일도 하나씩 한 상자에서 하나씩 먹어보고 그리고 불만이면 다시 반품 받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시용 판매가 생각보다 많이들 들어와져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로 봐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장기 할부 조건에 의한 재고 판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재고자산 판매. 할부금 회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법을 배울 땐 법이 있고 령이 있고 규칙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 없는데도 인정되는 게 예규가 있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뒤에 있는 내용들 들여다보면 그 할부금 회수 시점이란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본인들이 처음부터 아예 전체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장기 할부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서 들고 왔느냐에 따른 부분을 세법에서 준용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할부금 회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우리 부가세처럼요. 처음에 다 잡고 그리고 뒤에 대금 받을 때 무엇 하겠다. 대금 상계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회계에서 어떻게 하고 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거. 자, 위탁 판매는 동일합니다. 회계나 세법 동일해요. 자,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무엇하게 되면 판매하게 되면 수입 시기로 봐주겠다. 자, 용역의 제공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봐요, 여러분. 노동은 사실상 이렇게 판별하는 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완료한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성 기준처럼 보겠다는 표현이겠죠. 100% 완성된 날로. 그런데 그 용역 중에 건설이나 제조, 기타 용역 제공은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기에 대한 건설은 여러분 1년 이내 공사가 끝나는 거, 장기는 1년이 넘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 건설은 진행 기준으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 진행 기준 몇 % 완성됐냐에 따라서 수익을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주한 금액이 10억짜리를 수주했는데 지금 진행도를 계산해보니 50% 정도 완성됐다 그러면 우리는 10억 중에 5억만 수익을 잡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금 계산서 얼마를 주고받았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가시는 거고 단기 건설은 완성 기준이니까 여러분 100% 완성 시점에 수익을 잡겠다. 이런 취지가 됩니다. 이것도 회계에서 무슨 부분, 우리 요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게요. 단기 건설을 완성 기준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진행한 정도에 따라서 나는 수익을 잡겠다. 그것도 또 허용이 돼요. 회계에서 하고 들어오면. 그래서 이것도 별도의 예외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요거를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인 판매기에 의한 판매. 그러면 무인 판매기는 여러분 돈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 경비를 들어가 볼게요. 필요 경비. 수입 시기 얘기까지 했으니까 필요 경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필요 경비도 필요 경비 항목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나눠서 가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해서 나올 거고요.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앞에요. 수익 금액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슨 부분?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수익 금액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게 매출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깨 종목을 생각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액에 대응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매출 원가인 거죠. 그럼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 여기 들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그럼 상품의 매입가액에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더해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 100%다 팔았으면 그대로 매출 원가로 갈 거고요. 그중에 못 팔은 게 있으면 우리는 재고자산으로 빠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용어가 등장하는 우리 판매한 상품과 제품에 대한 무슨 부분이 있다. 매입가액이 있고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상품을 사가지고 오거나 제품을 사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매출에서도 이런 뭔가 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매입에 대한 뭐가 있으면 애누리가 있거나 환출이 있거나 할인이 있었다라면 이거 빼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동일하게 뺍니다. 우리 교재가 여기가 환출이어야 되는데 환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출이 맞아요. 우리가 사왔던 거 내보내는 건 환출이죠. 내가 팔았던 걸 들여오는 게 환입이니까요. 그건 제가 오타를 좀 냈더라고요. 그래서 환출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자, 지금 제가 재고 자산을 사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못 판 것만 빼면 된다겠어요. 근데 이거 파는 과정 중에 여러분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아요? 그쵸?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불러지는 부분에 판관비 성격이요.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건 이런 건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재고자산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내가 사가지고 왔다 그러면 매입 부분에 우린 취득 누가 있으면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해줘라.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내가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출을 그대로 잡아준다. 근데 이 매출은 매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매출하는 과정 중에 누가 있으면 우리는 매출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이 발생했어요 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써 있었던 무슨 부분이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품이나 생산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원재료나 그리고 또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제품, 생산된 제품이겠죠. 자, 그들을 보관하는 데 들어간 보관료, 포장하는 데 들어간 포장료, 판매 장려금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운반비도 있고요. 등등등 많아요. 그러면 그럼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대로 무슨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판관비 처리하는 거죠. 우리 판매비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별도 비용 처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고 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은 아니에요.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은 사가지고 올 때 요건은 똑같아요. 자, 매입할 때 매입 금액의 취득 부대 비용은 동일하게 갑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내가 판다, 매각한다라고 하면 사용하다가 매각하겠죠, 여러분? 그럼 매각한다라면 우리 매각하는 과정 중에 부대 비용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매각했을 때 부대 비용은 무엇해라? 매각한 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걔는 별도 비용 처리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회계 입장이 지금 세법에 와서 달라지진 않아요. 용어를 다르게 부를 수는 있지만 원리는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했으면 회계에선 반드시 구분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반비 등, 뭐 보관료 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려금은 한 번 더 점검하고 싶으니까 여기 써드렸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장려금을 주면 무엇 하셔라. 주는 사람은 비용 처리하고요. 결론적으로 피드경비 인정이 되고 받는 사람은 총수익 금액에 무엇해라? 들어가셔라 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려금 얘기할 때 물어보신 게 뭐냐면 우리는 별도의 계약서가 없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약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사전약정이 있든 없든 다 인정이 돼요. 약정서 없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전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약정서는 쓰셔라. 쓰신 게 좋아요. 네, 깔끔하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자, 종업원의 급여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종업원의 급여는 당연히 인정. 그런데 여기에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절대로 대표이사는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무엇해라? 빼라. 이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이제 뒤에 가면 어디 써 있을까,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으니까. 필요경비 불산입에 갔더니 대표이사의 급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이사 빼란 얘기는 내가 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렸죠. 인출금 처리하시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점검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종업원이 아닌 사람 거를 얘기하고 싶대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본인 얘기하겠죠? 우리 회사 사장님. 자, 그래서 사장님의 배우자가 있고 사장님의 부양가족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느냐?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 당연히 종업원으로 보아서 필요경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출근한다. 우리 왜 부부가 사업 같이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부 중에 배우자는 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장이다. 그럼 남편이라고 하는 사장은 무슨 부분? 급여에 대한 게 인정이 안 되지만 부인은 당연히 종업원 등록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의 월급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은 종업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부경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모두 다 4대보험 가입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거 다 등록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거나 또는 감가상각비가 있더라. 여러분, 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고쳤다, 관리하는 데 들어갔다, 유지하는 데 들어갔다, 빌려 쓰는 게 있었다. 그런 게 비용이겠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결산 때 한 번씩 하시죠, 여러분? 네, 그런 거 당연히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 공과금. 여러분, 세금과 공과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미리 얘기했던 무슨 뭐 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나오는 가산금 등은 안 되겠지만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자동차세, 그쵸?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더니 부동산세를 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린 7월 달에 됐더니 너가 쓰는 면적이 330평방미터가 넘어가니 우리는 그 지자체 내는 세금도 내라고 하고, 그럼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는 세금들. 자, 그리고 사업용 유형자산과 관련된 양도시 장부가액. 여러분, 여기는 장부가액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이런 회계 처리할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액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처리하는 세법은 장부가액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회계 처리를 고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그냥 두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이란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장부가액. 자,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복식부부 기자만 인정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우리 부담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근데 그 해당되는 종업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느냐? 아니, 왜 들어가야 돼, 여러분? 이거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인 건데, 그쵸? 네, 근로소득은 당연히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시켜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종업원들 뭐 부담해줘요, 여러분? 사회보험. 그러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용자라는 건 회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이 있었다라면 이 또한 뭐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보편적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로 많이들 처리하세요. 아니, 복리후생비로 많이 처리해요. 그리고 회사가 100%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있죠,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그거는 보험료 처리를 또 많이 합니다.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지금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소득세법상은 부분은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 징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일반적인 회사는 이 보험료 가입 안 하고요. 위험직종이 해당되는,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위험한 직군에 속해요. 근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모든 해결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비용 인정해주겠다, 필요경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종업원과 관련돼서 들어간 돈은 우리 70만 원까지만 과세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로소득으로 보는 여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돈을 넣어줬고 보험료를, 그럼 근로소득자는 그게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7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70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하면 그 초과된 금액부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돼버려요. 근데 뭐 70만 원 넘어서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기준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얘기는 이제 근로소득 쪽에 가면 한 번 더 등장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 우리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 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여러분, 우리 앞에 있었던 건 본인 거예요? 근로자 거예요? 근로자예요, 여러분. 종업원 거니까. 근데 여기는 사용자 본인 거에 대한 부분. 자, 인정된다, 안 된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은 회사의 필요경비를 그대로 넣어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우리 내는 보험료가 있었다? 그거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차손. 여러분, 우리 자산의 이미 평가 차익은 인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산의 평가차손은 인정이 되느냐? 자,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유가증권 쪽은 안 되는 게 맞아요. 네, 유가증권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우리 고정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런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부분은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재고자산은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울 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수량에 대한 차이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건 시가 차이의 부분이죠. 그 두 가지를 세법에서는 그냥 평가차손이라고 해요. 또는 평가 손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두 가지 모두 다 인정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고정자산 평가차손도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대손금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우리 회수 불가능하게 된 돈. 그쵸? 그러면 요 부분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정이 될 거고요. 다만 이 대손금 중에 누가 있으면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매출세액 중에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부가세 예수금 무엇하고 줄여주고 우리 대손금 우리 못 받는 채권 없앨 거잖아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건 절대로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대손세 공제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그 돈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엇하겠다. 필요 경비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놈의 판매장려금 또 나오죠, 여러분.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서 상대편한테 지급하는 우리 장려금에 대한 부분,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 있었다라면 우리 받는 사람은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고 주는 사람은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된다. 다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이제 매입한 상품이나 제품 중에 무엇으로 인하여 재해로 인하여 무엇되었다? 멸실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 자, 그러면 그 재해로 멸실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재해가 발생된 연도에 무엇으로?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재해 손실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해 손실 얘기하고 상대편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 없애주겠죠. 그리고 반드시 회계 처리할 때는 적용번호 8번 타개정 대체를 하실 거고요. 그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필요경비 불산입 쪽입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쪽. 여러분,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필요경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소득세. 자, 소득세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지방소득세. 그리고 내가 세액공제 감면을 받았더니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고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내가 세액공제 감면 받으면 붙는 부분이에요. 연말정산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데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자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가한테 내는 세금은 인정이 된다. 근데 내가 뭔가 위반해서 내는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체납처분비는 그리고 여기 불이행으로 해서 냈던 이 납부할세이란 부분 가산세 포함이겠죠, 여러분. 이건 다 법 위반이에요. 그럼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인정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이 부분들 모두 다 무슨 처리하겠지만 지금 제 펜 기능이 잘못 눌렸나 봐요. 자, 회계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지 모르지만 세법에서는 아예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자,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사경비. 아니, 이 가사경비는 왜 갖고 와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부가세 배울 때 여러분, 이놈의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겠다고 뭘 샀어요, 여러분? 응접실 세트 뭐 이런 거 샀던 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응접실 세트는 자기 돈으로 사야죠. 왜 회사 돈으로 사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쓴 돈을 회사 경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죠. 요거 실제 여러분들 중에 세무법인, 회계법인 가실 분들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대행하실 때 이거 많이 볼 거예요. 카드 대금 청구서 막 가지고 와서 다 넣어달라고 해요. 근데 진짜 고민스러울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넣어달라는 거지? 근데 이분이 수익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너무 적은 거예요. 수익에서 빼야 되는 비용이요. 그래서 수익 금액은 너무 많은데 필요경비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계속 생떼를 쓰는 거죠. 무슨 뭐 비용 만들어 달라고 못 만들어줘요, 여러분.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네라는 대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책임을 여러분 지실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 세무조사할 때 이거 많이 봐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고 초과 인출금이란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 회계 배울 때요. 회계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누구는 뭘 할 수 없다고 배웠을 거냐면, 자, 법인인 경우에는요. 법인인 경우에는 이런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죠? 주인.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쵸? 자, 그래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대표가 또 있겠죠. 월급쟁이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월급쟁이 사장님은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거고요. 이 사람은 무슨 부분?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종업원의 입장이니까 이 사람은 근로소득자라고 그냥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표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겠다고 회사 돈을 야금야금 꺼내간대요. 회사 돈을 계속 인출해 가는 거죠. 그럼 그게 가능할까요? 법인의 입장에서?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 다 무엇해야 돼요?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알 수 없는 돈. 그죠? 가짜로 준 돈이잖아요. 그럼 가지금 정리했다가 무엇해야 돼요? 다 회수 조치하셔야 돼요. 아, 근데 얘가 회수를 안 해주네. 결혼적 회사 돈 입금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무엇을 계산하셔서 이자 계산하셔서 회사가 그 이자 다 받은 거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지급금이 대표이사가 가져간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있다? 그럼 그 대출받은 거 이자 나가겠죠? 그 이자도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아예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주이다. 그리고 대표한테 일을 맡긴 거지. 네가 왜 회사 돈을 남용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의미가 좀 달라요. 자, 개인은 뭐가 된다? 개인은 대표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대표가 주인. 그럼 여러분 내가 회사를 쥐락펴락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지금 네 거 재산인 거 맞아. 그러니까 이 주인이라는 얘기는 얘 재산인 것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그럼 얘 재산인데 그럼 네 재산을 네가 부풀리고 있는데 제가 부풀린다는 거 여러분 무슨 부분 키우고 있다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그럼 그 키우는 부분은 얘가 회사 폐업하면 다 자기 돈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뭘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유, 너는 회사에서 월급 가져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월급을 무슨 처리?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자, 비용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는 무슨 처리요? 급여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필요형이 못 들어오죠. 근데 아니 월급을 못 가져가게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본에 해당되는 돈을 넣었다 뺐다가 쉬워요, 여러분. 그럼 내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자본금을 넣었다가 그 자본금을 무엇할 수 있다? 이런 회사에 넣었다가 내가 필요하면 회사에서 다시 자본금을 무엇할 수 있다? 아, 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 월급날에 지금 회사 돈을 가져갔다. 그럼 무슨 처리라? 인출금 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인출금은 자본하고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회계학적으로 돌려봤을 때 우리 자본은 무슨 금액과 무슨 금액의 차이, 자산에서 누구를 빼 여러분 부채를 빼면 뭐가 된다? 순자본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로 계산해 봤을 때 얘가 양수여야 돼요. 어찌됐든. 근데 얘가 돈을 너무 많이 빼가면 인출을 많이 해가면 여러분 내가 넣었던 돈보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500을 넣고 내가 회사에서 인출을 700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그럼 회사 돈 너무 많이 빼간 거죠? 그걸 초과 인출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 지급 이자를 계산해서 그것만큼 문제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이라는 건 아니 지금 얘가 부채가 있는데 은행에서 돈 빌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자 비용 인정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얘 그걸 네가 빼갈 돈이 있으면 은행빚을 갚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게 초과 인출금이고 그게 있었다라면 내가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가 나간 게 있었다. 그럼 그 부분이 해당되는 비율만큼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된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초과 인출금 그런 의미를 써요, 여러분. 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 계산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손 인정 안 돼요, 여러분. 네, 고정자산 평가차손 이미 평가하는 부분의 의미예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그리고 반출필 미판매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주세의 미납액. 자, 그래서 제품가액의 그 상당액이 가산한 경우라면 제외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출고가 되면 물품 가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건 또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출필 미판매라는 건 지금 반출을 했지만 그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창고에 쌓였거나 어떻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당연히 무엇으로 보시는 게 맞다. 우리 자산 계정으로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시고 예수금과 상계 처리해서 끝낼 거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만자가 붙겠죠, 여러분. 자, 다만자가 붙는 건 뭘까요? 우리 54 불공이라는 사유에 들어가는 거. 매입세 불공제에 해당되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대 성격이었다. 그럼 접대비를 회계 처리해서 끝내주시고 자산이었다. 그러면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자산의 취득 원가를 형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면자에 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간이과세자는 무슨 부분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매출세액은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이 있고 그 금액의 10%였죠. 그게 매출세액이에요. 거기서 공제가능 매입세액을 빼겠죠. 그럼 매입세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만큼 빼서 납부세액이 나오면 그거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이 부가가치세는 자 뭐로 정리하냐면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그래서 세금과 공가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필요경비가 된다. 간이과세자 부분은. 자, 그리고 매입세 불공제 부분 비용 처리하는 거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차입금 중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개인은 이거 많이는 없어요. 근데 법령에 있기 때문에 써드리긴 했지만 이거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유형자산 배우실 때 우리 뭘 배우셨냐면 자본 비용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시키라는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쓸까요? 그럼 금융비용 자본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회사가 공장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그럼 대출받은 거 열심히 이자 내겠죠? 그게 이자 비용이 기본적으로 회계는 원칙이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금융비용 자본화시켜라 라고 하면 뭐로 간다? 취득 원가. 여러분 자본화는 비용 처리하면 자본금이 줄어요. 그쵸? 근데 자본화시키라는 건 비용 처리하지 말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다 뭐가 돼요? 비용 처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산 처리하니까 자산이 늘어난 것만큼 대변도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늘어날 수 있는 건 자본밖에 없어요. 자산이 늘었는데 내가 빚하고 전혀 관계없는데 부채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비용 처리하지 말아라. 그걸 세법에서는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소위 말해서 무슨 부분이냐면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의 돈이야. 그리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네가 주긴 했지만 그건 도대체 그 사람의 이자라고 봐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세무조사 때 적발되지 않는 한 사실상 우리가 알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뭐 업무하고 관련 없는 비용은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인정은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러면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빌려고 네가 이자를 따박따박 내주고 있었다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급 비용 뭔지 아시죠? 내가 차기 거까지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단기 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맞지만 차기 거는 미리 낸 돈이라고 해서 성급 비용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 근데 성급 비용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내가 무엇하지 않았다라면 정리하지 않았다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자의 급여와 퇴직급여. 자, 여러분, 대표자의 급여, 대표자의 퇴직급여. 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가져가는 돈은 인출금 처리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자,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처분 손실.
안 된다겠어요, 여러분. 다만 누구는 된다고 얘기했었나요? 복식보기 의무자의 경우는 재고자산 이외인 우리 유형고정자산을 무엇해서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되면 우리 그거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요. 지금 보시면 되게 나열하는 게 많아요. 이거 되네 안 되네. 이쪽에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우세요. 왜 어렵냐면 이거 실질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이해해서 가져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만 하는 입장이면 이게 이해가 사실 좀 어려워요. 이 중에 초과인 출금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를 접했던 분들은 이 용어가 되게 쉽지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서 사실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책을 보는 것처럼 읽어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항수가 많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사실상 이론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소득세 이론 1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내기는 하지만 문항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조금 어려운 쪽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들어갈게요. 근데 근로소득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우리 전산 실무에도 바로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급여자료 입력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